안녕하십니까, 임영환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제가 여기 준비해 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게를 알 수 없는 돌이 있다. 여기에 7분의 1kg을 더하고 11분의 1kg을 더했다. 그리고 무게를 달아보니 1kg이었다. 이 돌의 원래 무게는 얼마냐? 저는 이제 문과형이라 풀 수는 있는데 풀고 싶지는 않아. 이 문제는 아시리아 점토판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이런 문제 만들어서 국민을 괴롭혔던 왕, 그리고 그렇게 돼서 나라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하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문명을 지칭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기원전 4500년경부터 발전했고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있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문명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시리아, 쿠웨이트 일대요. 이 지역은 물 공급이 풍부하고 토양이 비옥하고 농업이 발달하면서 초기 인류 문명의 탄생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최초의 문명이었던 수메르, 그 다음 아카드 제국, 바빌로니아 시대를 거쳐서 아시리아 제국과 신바빌로니아 시대로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 아시리아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기반으로 대규모 제국, 사실상 최초의 제국을 경영했던 국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아슈르바니팔은 유다, 이스라엘, 이집트, 소아시아, 키프로스 등 오리엔트 지역을 평정했던 신아시리아 제국의 사르곤 왕조의 제4대 왕이자 아시리아 전성기의 마지막 명군, 사실상 아시리아의 제대로 된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시리아는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요? 아시리아는 몽골군과 함께 잔인한 정복자로 악명이 높습니다. 아시리아의 통치술은 한마디로 예스냐 노냐예요. 항복하고 세금을 바치는 자는 살려준다. 저항하는 자는 잔혹하게 학살하고 생존자는 노예로 삼는다. 대신에 세금은 공평하게 때렸답니다. 이렇게 파괴한 도시는 마치 사람을 유배 보내듯이 몇십 년간 재건 금지령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정복자들은 너나 없이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시리아가 정말 특별했던 부분은 홍보 전략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저질렀던 공포 행위를 열심히 선전했습니다. 아시리아 군주들은 자신이 치른 전쟁을 부조로 새겨서 기록하러 남깁니다. 이 기록화 보시면 적군의 시신을 장대에 꽂고 목을 베서 강물에 던지고 이런 것들을 정말 세세하게 보여줍니다. 종류대로 보여줘요. 종류대로. 요렇게 죽이고 요렇게 죽이고 정말 잔인하게 보여줍니다. 강물에 던지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이분들이 강물에 던지고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 호수나 강, 바다에서 최마지막 청소부가 그 새우하고 개예요. 근데 그림 보면요, 개가 정말 앞에서 이렇게 막 빨리 주세요 하고 막 이러는 장면까지 그려놨어요. 시체 뜯어먹고 이런까지 그려놓고. 그러니까 생태학적으로 연구까지 해가지고 이걸 정말 작품에다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작품을 어떻게 쓰느냐? 궁전 회랑이나 문, 접견실마다 빼곡하게 채워놨습니다. 아시리아를 방문하는 외교 사절들은 이런 그림들을 반드시 보아야 했습니다. 복도를 이렇게 미로처럼 만들어가지고 지나가면서 다 보도록 만듭니다. 이런 이상한 노력 덕분에 아시리아의 악명은 더 높아집니다. 물론 지금 문명화된 국가들은 사람 가죽을 벗기거나 머리 가죽을 벗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착해져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작업이 힘들고 역겹기 때문이죠. 대신 현대 군대는 폭격이나 소위탄,
가스로 더 많은 사람을 더 쉽고 더 잔인하게 죽일 수 있습니다. 공포전술이요. 조각가를 동원해서 사람을 초빙해서 보여줄 필요 없어요. 사진이나 영화로 빠르고 쉽게 선전할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특별히 더 잔인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잔혹행위를 누구보다 많이 한 건 맞습니다. 왜? 그들은 누구보다도 쉴 새 없이 전쟁을 했거든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국가의 그 어떤 왕국들보다도 아시리아는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왜? 사실 이들의 정복 전쟁은 생존 전략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의 역사를 보면 이 지역에 세워진 왕국들은 단명합니다. 대개가 그것도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곡물, 젖소, 생선, 과일은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전쟁 물자, 나무, 석재, 금속 이런 거는 거의 안 납니다. 게다가 방어 지형이 성립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더 최악인 것은 삼면으로는 세계 최강의 강력한 적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쪽에서는 중앙아시아 출신의 유목민들이 끊임없이 이동해 왔습니다. 이들이 한번 결집해서 침공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죠. 훗날 중세 이슬람 문명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아바스 왕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라비안 나이트, 정말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잖아요. 아라비안 문명을 끝장냈던 침략자가 몽골 군대였습니다. 북쪽 국경을 마주된 지역엔 소아시아의 호전적인 부족들과 싸움 하나로는 유명한 쿠르드족이 살았습니다. 서쪽 시리아 사막에는 거친 유목민들이 있었죠. 이들도 끊임없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메소포타미아를 정복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동쪽에는 무시무시한 체격을 지닌 엘라민들, 지금의 이란 서부 지역입니다. 이란인들이 살고 있었죠. 이들도 태초부터 메소포타미아를 끊임없이 침공했습니다. 이 삼면의 적들은 자신들이 강해지면 쳐들어오기도 했지만 메소포타미아 왕국이 어느 한쪽과 내전이 나거나 또는 서쪽 유목민하고 싸운다거나 좌우간 누군가와 싸우다가 체력이 소진되면 그 기회를 틈타서 쳐들어옵니다. 이렇게 늘 삼면의 공격을 당하니까 아시리아가 깨달은 결론이 당하기 전에 쳐야 한다. 아예 미리미리 쳐야 우리는 평화와 안정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강훈련을 해서 대단히 유능하고 조직적인 트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고지든 오른다. 강을 만나면 헤엄쳐서 건넌다. 이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좀 유식하다고 생각하시는 체육관 같은 데서는 그 수영을 꼭 하잖아요. 그때 이거 아시리아 군대가 수영으로 하는 이런 그림들 놓고 그랬어요. 이게 역사상 최초의 수영 그림입니다. 개헤엄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보기에 우스 보여도 이게 요즘 말로 하는 네이비실이에요. 아시리아 병사들은 강을 만나면 무기를 해체하고 전차도 분해해서 아예 헤엄쳐서 건너갑니다. 성벽을 만나면 당연히 무너뜨리죠. 그뿐이 아니에요. 기병, 전차병, 보병, 궁병 여러 가지 병종이 있는데 이들이 아주 탁월한 팀플레이를 펼칩니다. 공병도 아시리아가 최초로 조직적으로 운영한 국가였습니다. 어떤 험지에서도 도로를 닦아서 병력을 신속하게 이동시킵니다. 초기 아시리아 군대는 이런 나무 자르고 바위 깨고 길을 내는 걸 청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철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 거기다가 이 공병들은 공성탑, 충차와 같은 훌륭한 공성구를 제작해서 보급했습니다. 유일한 단점이 투석기를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대신에 궁수, 투석병이 방패병과 팀을 이루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화력 지원을 했습니다. 한동안 쇠퇴기도 있었지만 신아시리아 제국이라고 부르는 기원전 10세기 아슈르 나시르팔 2세의 시대부터 아시리아군은 호전적인 전술로 전 중동 지역에 공포를 안겨주게 됩니다. 아시리아가 깨달은 공격적인 전술은 메소포타미아의 동서남북을 빙글빙글 돌면서 사방의 적을 미리 격파하고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리아 황제들은 자신이 직접 군대를 인솔하고 이 무한루프의 싸움에 도전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일 무서운 적은 여기서 옵니다.
여기 산맥이 있는데 이 산맥을 넘어서 옵니다. 시리아 유목민들이 살고 아나톨리아에는 여기도 만만치 않게 강한 옛날 히타이트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에는 유목민들이 살아요. 마지막으로 요 수메르, 아시리아는 원래 약간 북쪽이고요. 원래 오리지널 바빌로니아는 이 지역인데 제일 반란 많이 일으키는 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족들이 늘 호시탐탐 쳐들어오기 때문에 아시리아 황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나중에는 이집트까지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사방의 적과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사방의 적을 격퇴하면서 아시리아 제국의 범위는 점점 넓어집니다.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자꾸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영역을 넓혀간 이유는 사방의 적에 넘보지 못하게 하려면 제국이 그만큼 강대해져야 하기 때문이었는데 요 강대해지기 위한 것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는 금속, 석재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대한 지역 제국을 유지하려면 금속 자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략 자원이 있는 지역을 수중에 넣어야 되는데 이놈의 전략 자원이 어디 있냐? 여기에 있어요. 지금의 레바논 지역은 석재와 목재의 산지였고요. 이곳에 있던 페니키아 왕국은 해상 무역의 제왕이었죠. 여기 키프로스 섬까지 점령하는데 키프로스 섬은 또 구리 산지였고 지중해 무역의 거점이었습니다. 여기서 획득하는 자원과 무역품은 아시리아 제국의 경제를 순환시키는 동력이었습니다. 반드시 무기를 만드는 금속 자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진세황편에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제국을 경영하려면요. 이게 영토만 확보해서는 안 되고 얘들이 서로 의존해서 살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계속 반란만 일으켜요. 그러면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만들어서 경제를 유통시켜야 되죠. 정복하고 통치자만 바뀌면 누가 복종하겠습니까? 제국에 흡수되었으면 그만큼 새로운 시장과 경제 교류가 열려야 사람들이 제국 체제에 순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원이 있는 곳을 따라서 순환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전쟁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주변에 워낙 호전적인 애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쳐들어옵니다. 영토가 넓어지니까 또 반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시리아 황제들은 이 기나긴 순회를 하면서 평생을 전쟁터에 보내야 했습니다. 재위 기간 중 3분의 2를 전쟁터에서 보낸 군주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을 이겨내려면 황제부터 최고의 전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탄생한 관행이 맹수사냥입니다. 아시리아 황제는 가는 곳마다 그곳에 사는 특별한 야수들을 사냥을 했습니다. 별별 동물이 다 있어요. 사자, 하마, 악어, 코끼리, 심지어는 뭔지는 모르지만 배 타고 나가서 바다 괴물을 잡기도 했습니다. 이 사자가 멸종하는데 아시리아 황제들이 엄청나게 공헌합니다. 한 명이 몇백 마리씩 죽여요. 물론 고대 사냥은 군사훈련을 겸하는 것이었죠. 사실 실전훈련은 사냥만큼 훌륭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것이 전술훈련만을 위해서 하는 사냥이 아니었어요. 왜냐? 황제는 반드시 창이나 검으로 야수를 상대해서 직접 찔러 죽여야 됐습니다. 물론 활도 쏘고 별거 다 하는데 아시리아 부조들 보면 사자를 이렇게 탁 해서 1대1로 찌르는 거 있어요. 타잔처럼. 아니 설마 저거 거짓말이겠지. 기록에 보면 진짜로 1대1로 맞서서 자기가 검으로 찔러 죽였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물론 좀 미리 찔러가지고 저기 화살 맞고 좀 그러니까 투도 그렇잖아. 찔러 놓고 죽이잖아요. 어쨌든 거의 투사처럼 사자와 1대1로 상대를 했습니다. 황제의 고난이 하나 더 있어요. 처음에 황제들은 이 레바논 시리아 지역까지만 확보하면 아시리아 영토가 확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 정도면은 제국 순환과 자원에도 아무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 시리아 지역을 점령하게 되자 갑자기 이 팔레스타인하고 이집트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요 시리아와 레바논 도시들이 아시리아의 약점이라는 것도 알아차립니다. 왜? 여기를 빼앗기면 갑자기 제국의 경제가 끊어집니다. 우리나라 주수입국 어떤 나라에서 너들 물건 뭐 안 살래?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경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휘청합니다. 지금 난리들이 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쪽 지역을 반란을 일으키면 아시리아가 순식간에 줄어든다. 그래서 이집트가 얘들을 충동질하기 시작하고 얘들은 얘들대로 이집트와 결탁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아시리아 황제들이 새로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아, 여기까지 간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여기를 제국을 안정시키려면 이집트까지 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아시리아 전사 황제들이 이집트 정복을 위해서 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 정복을 시도한 최초의 아시리아 군주는 센나케립입니다. 구약 성서에 사네립이라고 나와서 이렇게 말하면 되게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센나케립은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왔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센나케립과 그의 아들 에사라돈, 또 그의 아들인 아슈르바니팔까지 대를 이어 이집트를 침공합니다. 그런데 이 3대의 공격에 맞서 싸운 이집트의 왕이 있습니다. 진정한 아시리아의 라이벌이죠. 오늘의 라이벌은 아슈르바니팔을 포함해서 아시리아의 공포의 제왕과 3대에 걸쳐 싸움을 벌였던 타르카입니다. 이때 이집트는 이집트 역사에 없던 새로운 파라오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보통 검은 파라오라고 불리는 누비아인 왕조입니다. 누비아인은 에티오피아인, 쿠시인이라고도 불렀는데요. 지금의 남수단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사민족이었던 이들은 오랫동안 이집트의 속국으로 살면서 용병을 제공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들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기원전 701년 센나케립은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까지 진격해 왔습니다. 당시 왕자였던 타르카가 출동해서 센나케립과 싸웠으나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센나케립도 힘이 붙였는지 여기서 철수하고 맙니다. 돌아온 타르카는 기원전 690년에 파라오로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681년에 센나케립이 니네베에서 암살당하고 아시리아에서는 왕위 계승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틈에 타르카는 힘을 회복할 시간을 얻을 수 있었죠. 토착 이집트인들은 격렬하게 저항했을 것 같지만 의외로 타르카의 통치는 탄탄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정통 파라오처럼 행동하며 전임 파라오들이 했던 통치를 답습하고 문화 정치를 펼칩니다. 이곳에 널려있던 수많은 이집트 신전들을 정비하고 자신의 신전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발견되진 않았지만 그의 무덤도 피라미드로 지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누비아 지역에는 누비아 피라미드라고 이집트하고 비슷한 누비아의 파라오들이 세운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타르카가 만든 최대의 문화유산은 람세스 2세가 세운 거대한 카르낙 신전을 정비하고 거기에 자신의 조상을 세운 것입니다. 이 부분을 타르카의 주랑이라고 부릅니다. 기원전 673년에 센나케립의 후계자 에살하돈이 기어이 이집트로 쳐들어옵니다. 타르카는 첫 번째 침공에서 에살하돈을 무찔렀으나 기원전 671년의 침공 때는 무너져서 수도인 멤피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는 상이집트 왕국의 수도였던 테베로 도주하지만 가족들은 아시리아군에게 포로로 잡혀서 끌려갑니다. 에사라돈은 이 토착 이집트인들에게 왕조를 돌려주고 자기 군대를 이집트에 남겨서 이들이 자신에게 충성하기를 바랬죠. 그러나 타르카는 대단했어요. 에살하돈이 물러나자 테베에서 병력을 규합해서 다시 멤피스에서 아시리아군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탈환합니다. 분노한 에살하돈은 다시 이쪽으로 쳐들어오다가 이집트 원정길에서 병사하고 맙니다. 에살하돈의 아들 아슈르바니팔은 아시리아 왕조의 절대 과제가 된 이집트 정복을 다시 시도하죠. 자, 이렇게 돼서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오래된 제국의 후계자와 가장 오래된 왕국을 차지하게 된 신흥 강국의 대결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슈르바니팔이 성공하면 그는 중동의 염원인 대제국을 완성하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게 되겠죠. 타르카가 성공하면 그는 중동에서 가장 오래된 양대 강국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격파한 최초의 아프리카인이 될 판이었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은 즉시 군대를 이집트로 파견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아시리아 군주는 자신이 직접 군대를 인솔했지만 아슈르바니팔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이 아슈르바니팔이 다른 점인데 궁정에서 전쟁을 지휘한 최초의 군주였습니다. 기원전 666년에 아슈르바니팔이 파견한 군대는 멤피스로 들어가서 타르카를 격파하고 다시 멤피스를 탈환합니다. 아시리아는 여기서 끝낼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이집트의 테베까지 점령해야 이집트 정복이 완성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여간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상이집트 정복이 쉽지가 않았어요. 게다가 반란까지 발생합니다. 아시리아군은 테베 공격을 포기하는 대신에 반란 음모를 진압하고 상당수의 고위층을 다시 니네베로 압송해서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구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아슈르바니팔은 포로를 모두 처형했지만 단 한 명, 네코 1세는 살려두었어요. 그를 후대하고 그를 다시 멤피스로 보내서 이집트 왕으로 삼아줍니다. 그대의 조상은 이집트의 군주였다. 이제 너에게 왕국을 돌려주니 우리 제국의 일원이 돼서 나에게 충성하라. 이런 의미였습니다. 한편 타하르카는 테베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막으로 도주했었죠. 그는 재기를 노렸지만 사막을 방황하다가 2년 후인 기원전 664년에 사망합니다. 타하르카가 죽자 조카 타누타멘이 왕이 됩니다. 그는 본토 누비아로 돌아가서 전사들을 규합해서 다시 이집트를 침공합니다. 네코 1세는 정말로 아슈르바니팔에게 충성을 바친 건지 자기 땅을 지키려고 그런 거겠지. 싸우다가 그만 전사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돼서 다시 상이집트가 누비아이냐 손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아시리아 주둔군이 기가 막힌 전략을 씁니다. 멤피스를 방어하는 대신에 비어있는 테베를 공격해요. 그래서 마침내 테베를 점령합니다. 이게 아마도 아슈르바니팔의 회심의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리아군은 무인지경으로 테베를 휩쓸었고 엄청난 전리품을 획득해서 가져갑니다. 얼마나 신났는지 이때 획득한 전리품을 아예 기록으로 남겼는데요. 예술적 가치는 빼고 가져간 황금이 30톤에서 38톤이었다고 합니다. 아시리아가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의 강력한 군대 덕분이었죠. 아시리아 군대는 요즘 기준으로 보면 완전한 프로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잘 무장하고 잘 훈련되어 있었고 산이든 강이든 평지든 바위산이든 어떤 지형으로든 빠르게 행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모든 정복자가 그러했듯이 아시리아 병사들은 적이 올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 지형을 뚫고 나갔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잘 싸웠어요. 아시리아 약점이 해전이라고 생각하고 섬으로 도피한 왕이 있었는데 이들은 보트를 저어서 섬을 포위하고 흔들리는 보트를 타고도 맹렬하게 싸워서 적군을 물고기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무섭고 가혹한 군대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도시들은 반란을 그치질 않았습니다. 굴종했던 도시도 누군가가 반란을 일으키면 따라서 일으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리아 제국을 유지하려면 이 군대의 속도가 생명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발생하는 반란을 신속하게 진압해야 했죠. 그런데 이 지역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요새를 만들어 뒀던 곳이 이곳입니다. 정말 성들이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속도전을 하려면 공성전을 잘해야 됩니다. 아시리아군은 공성 능력이 진짜 탁월했어요. 그 엄청난 요새들을 점령하는데 공성전을 오래 끄는 법이 없습니다. 여기 멤피스 2번 함락하는데 다 하루 만에 함락합니다. 대형 박물관에는 이때 전투를 그린 멤피스 공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루살렘 옆에서 센나케립이 벌였던 라기스 공성도가 있습니다. 이 공성도를 조합해서 공성 전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문까지 진입로를 쌓아 만들어요. 그리고 이때는 현지인들을 동원합니다. 왜? 그래야 적이 공격을 못하니까. 공성로가 완성되면 공성탑을 제작해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램이 성벽을 부수고 탑의 위층에 있는 궁수가 사격을 해요.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후방에 궁수와 투석병들이 사격으로 수비군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상당히 성벽에 근접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공격 부대를 보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중무장한 보병이 커다란 방패를 들고
상대의 화살과 혹은 성문을 열고 쳐들어올 수도 있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편 궁수를 보호합니다. 성급한 병사들은 그냥 성벽에 달라붙어서 아시리아 주병기인 철기로 성벽을 팝니다. 성벽이 단점이 하나 있는데 비주얼로는 비잔티움 요새 못지않게 진짜 훌륭해요. 그런데 이 지역이 흙벽돌로 만들어요. 칼로 파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약점이 강도가 약해요. 방패로 막으면서 부셔서 구멍 내고 그냥 들어갑니다. 더 적극적인 병사들은 사다리를 들고 성벽에 도전합니다. 이때는 궁수와 보병의 팀워크가 중요한데 우리가 전쟁 영화 보면은 왜 사다리 타고 막 올라가면 그냥 돌멩이 던져서 뭐 이렇게 해치우잖아요. 어느 바보가 그냥 올라가겠어요. 앞에는 큰 방패를 든 병사가 막으면서 올라가고 그 뒤에는 전투 보병이 따라가고 그 뒤에는 궁병이 뒤에서 쏘면서 어무하면서 가는 이런 팀플레이를 통해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성벽을 점거하고 이 조합으로 교두보를 만들어 싸우는 겁니다. 이러니까 하루 만에 정복하는 거죠. 이렇게 전투와 공사를 벌이는 동안 죽은 적군은 장대에 묶어서 십자가처럼 만들어 세워놓습니다. 일종의 적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방법이죠. 누비아 군대는 횃불, 돌, 통나무를 비 오듯이 쏟아부으면서 저항하지만 아시리아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마침내 누비아군이 항복합니다. 아시리아군은 포로 일부를 학살하고 일부는 살려둡니다. 여자와 아이들이 대부분인 생존 주민들은 술에 태워서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아시리아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통합한 최초의 대제국이 되었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이 모든 전쟁에 장군을 파견한 건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종거한 적도 있긴 해요. 그러나 그가 가능한 궁성에 머무른 이유는 정복만으로는 통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아시리아 군주들은 평생을 야전 텐트에서 보내고 말년에는 수도로 돌아와서 궁전을 짓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보냈습니다. 이것은 군주의 삶이 아니라 성공한 퇴역 군인의 삶입니다. 이러니까 왕이 바뀔 때마다 수도를 옮기고 새 도시가 생깁니다. 물론 이해는 해요. 명색이 왕도 아니고 황제인데 20년 동안 전쟁터에 있다가 한 4년, 5년 사는 건데 이해는 하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제국이 통치가 불안정해지고 통치의 연속성이 부족해지고 왕이 바뀔 때마다 도시 간의 역학관계가 바뀌니까 반란이 쉽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다음 황제가 즉위하자마자 출동해서 전쟁 벌이고 포로 잡아서 새 도시 세우고 그가 죽으면 다시 이 일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아시리아가 통치 제도나 방식이 나빴던 건 아니에요. 통치 제도도 굉장히 정비되어 있고 세금 제도 같은 거 잘 되어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 통치자의 삶이 흔들리니까 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슈르바니팔은 비로소 통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심하게 됩니다. 세금 합리적으로 걷고 유능한 관리 파견하고 이러면 통치가 되나? 아니라는 거죠. 정복하고 지도자를 바꿔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이건 더더욱이 통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군사령관이 아니라 군주가 되기로 합니다. 아시리아 제국 안에는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서부와 북부에는 유목민족인 야만 전사들이 삽니다. 그 사이에는 오래된 문명도시와 상업도시, 신생도시가 광범위하게 섞여 있습니다. 남부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사람들, 반란 제일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은 수메르 때부터 이어온 가장 고귀한 문명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시리아족을 야만인 취급했고 사실 아시리아의 모든 영역과 주변국 중에서 전사로는 제일 약했지만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의 할아버지 센나케립은 너무 화가 나서 고대 도시 바빌로니아를 폐허로 만들고 아예 저주를 퍼부어가지고 60년간 폐허 상태로 두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란이 더 심한 거예요. 아버지 에사라더는 저주를 어기고 재건해줬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 해주겠지. 또 반란 일으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로마가 통치에 성공했던 이유는 정복지의 고유한 문화와 종교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었던 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아예 방치해버리면 또 반란이 나죠.
아슈르바니팔은 그들을 존중했지만 더 높은 문화, 고차원의 법, 사회 경제 제도를 과시하며 교묘하게 흡수해야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파괴하며 강압적으로 덮어 씌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 넓은 세계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 이게 진시황이 했던 방법이고 로마가 성공했던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각 나라의 문화와 제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었죠. 전문가를 키우고 연구해서 이들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문화를 흡수해서 더 높은 경지의 문화를 일으켜야 한다. 이것을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아슈르바니팔은 거대한 중앙도서관을 세우고 문화연구 사업을 추진합니다. 포고령을 반포하고 각 지역과 부자들, 명문가들, 사원에서 보존하고 있는 모든 고대 기록들, 그때는 토판 문서죠. 이 토판 문서들을 수집해서 중앙도서관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동원해서 아시리아로 번역하고 복제본을 제작하게 했습니다. 명나라의 영락제가 시행했던 영락대전, 청나라의 사고전서의 아시리아판입니다. 단 이것이 무려 2400년 이상 빨랐죠. 아, 그게 뭐 대단합니까? 제가 옛날에 학생 때 청나라가 사고전서 이렇게 만들 때 뭐 에피소드를 들었거든요. 저뿐 아니라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저게 뭐 대단해, 책 필사하고 그러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깨닫는데 수십 년 걸렸어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슈르바니팔은 니네베에 도서관을 세우게 됐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도서관이고 이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모든 문화 연구 사업의 메카였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이 도서관을 설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들을 후대의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진흙판에 기록했는데 처음에는 궁전 안에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3만여 개가 되면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진흙판을 보관할 만한 장소를 넓히게 되었고 이게 도서관의 시초가 됐습니다. 문서의 종류와 질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메르의 우화, 길가메시의 신화와 같은 신화, 법전, 고대 종교, 점성술, 천문학, 의학, 과학, 수학, 동식물학, 건축학이 보존된 것은 전부 아슈르바니팔의 덕입니다. 문서를 얼마나 꼼꼼하게 번역했는지 토판 문서마다 분류번호, 문서번호를 다 매깁니다. 그런데 이걸 번역하다 보면 토판 문서가 A4 용지 한 장 사이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 안에 내용이 다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장을 이렇게 여러 판에 써야 되는데 번호만 매겨 놓으면은 이게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끝문장, 마지막 줄의 끝문장을 반드시 다음 장의 첫 페이지에 씁니다. 토판 문서 마지막 문장이 이날 비가 내려서 강물에 불었다. 이렇게 끝나면 다음 장 번역할 때 요 첫 줄부터 시작해요. 이날 비가 내려 강물이 불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를 씁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런 번역 과정에서 수많은 이 베껴 쓰는 서기관들이 필요하겠죠. 이들을 양성하고 교육합니다. 이 고대 문서를 해독하려면 일단 언어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학생들을 양성하는데 무조건 수메르어와 아카드어를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수한 학생들은 오늘날 석사, 박사 같은 전문적인 연구원 레벨로 인정해줍니다. 그러니까 문서만 번역하는 게 아니라 보다 보면 법도 나오고 역사도 나오고 문학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그거 다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너는 법 전문가, 너는 뭐 역사 전문가, 너는 경제 전문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학위를 주는 거죠. 따라서 이런 학생들은 석사, 박사 레벨을 인정을 받고 궁극적으로는 학자가 됩니다. 학자급 인물은 최고 신인 나부신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다. 이때가 다신교니까 레벨이 좀 있어가지고 얘는 아테네의 보호를 받는 사람, 얘는 제우스의 보호를 받는 사람 이렇게 레벨이 있는데 최고 등급으로 대우를 해줍니다.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세종대왕이 집현전을 만들었는데 집현전하고 아슈르바니팔의 중앙도서관하고 아마 예산으로 따지면 아슈르바니팔의 도서관의 예산이 아마 1000배가 넘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가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수학 문제도 이런 전문가 육성이 아니라 전문가 전에 아마 중등 초등학생 과정에서 교육용으로 만든 겁니다.
아시리아 부조는 대형 박물관에 가장 잘 남아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가면 이집트 관을 다 좋아하시는데 저는 아시리아 관을 더 좋아합니다. 어떤 컬렉션의 완성도는 이게 더 높아요. 엄청난 아시리아 작품 중에서 관광객에게 제일 주목받는 작품이 아슈르바니팔의 사자 사냥입니다. 아시리아 군주는 야성적인 전사로 교육받았어요. 역대 왕들이 죽인 사자 수만 해도 중동의 사자가 멸종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은 사령관이 아닌 군주가 되기로 결심했지만 모든 수백 년 된 전통을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쉽지 않은 법이죠. 게다가 조상 대대로 하던 일을 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남들은 다 전쟁터 다니고 막 가서 사냥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 궁전에 앉아 있으면 애들이 뭐라고 했어요? 쟤 맨날 파티만 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자 사냥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슈르바니팔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수도에 거대한 콜로세움을 짓고 사자를 풀어서 이곳에서 사자 사냥을 했습니다. 최초의 투 경기장 투를 한 사람은 아슈르바니팔일 겁니다. 그런데 상대가 소가 아니라 사자였죠. 부조에는 관객은 없는데 아마 관중도 동원했을 것 같아요. 새기기 힘들어서 안 새긴 것 같습니다. 경기장의 사자 사냥은 오늘날 투와 비슷한데 좀 굶주린 사자를 우리에 가둬놓고 있다가 조금씩 풀어요. 그러면 굶주린 사자가 사납게 날뛰는데 사실은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이런 사자를 상대로 말탄 기수들이 창으로 찌르고 활로 쏩니다. 자관 이리저리 몰면서 운동을 시켜가지고 체력을 떨궈요. 그 다음에 전차를 탄 아슈르바니팔이 등장하죠. 만약을 대비해서 전차에는 창과 방패를 든 경호원이 옆에 같이 갑니다. 이제 그를 믿고 아슈르바니팔은 활과 창으로 사자를 죽입니다.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두 장면입니다. 부상을 당한 숫사자가 아슈르바니팔에게 달려들어서 바퀴를 물어뜯고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똑같잖아. 난 죽어도 너 물어뜯고 죽어야겠다. 이래가지고 덤비는 사자가 있는데 이 사자가 그날 투장에 나왔던 사자 중에는 킹 오브 킹인 거죠. 그리고 아슈르바니팔이 전차에서만 사자를 사냥하지 않습니다. 아시리아 군주는 사자를 죽일 때 반드시 두 다리를 땅에 붙여놓고 찔러 죽여야 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걸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은 아슈르바니팔이 사자와 1대1로 마주서서 일어서서 공격하려는 사자의 심장에 검을 박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 두 다리를 땅에 대고 사자를 찔러 죽이는 이 장면에 아주 특별한 묘사가 있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의 허리를 보면은 쇠기 문자를 새기는 목필, 즉 요즘식으로 치면 펜이 꽂혀 있습니다. 내가 비록 사자를 죽이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하고 다르다. 내가 고대의 전통에 따른 전사이지만 동시에 문화군주라는 걸 과시하는 것이죠. 정말로 사자 죽일 때 목필도 허리에 꽂고 싸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부조를 만들 때의 아슈르바니팔의 노력과 고민을 보여줍니다. 저는 솔직히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말을 믿지를 않아요. 펜이 강할 때도 있긴 하지만 칼이 강할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진짜 중요한 의미는 펜의 역할과 가치, 사용법을 깨닫는 겁니다. 각자 용도가 다른 거예요. 아슈르바니팔의 깨달음이 이런 것이었죠. 과거에는 칼로 낸다고 생각했는데 펜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덕분에 그는 아시리아 역사에 등장한 최초의 진정한 군주였어요. 다만 아쉬운 거는 깨달음이 너무 늦었다는 것이죠. 그의 치세에 아시리아 제국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집트 병합은 제국의 완성이었지만 동시에 제국이 너무 커져버립니다. 아시리아의 군사력도 그 넓은 제국을 커버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중동도 보세요. 중동의 통합을 바라는 사람과 중동의 통합을 바라지 않는 외세. 이것 때문에 지금 끊임없이 갈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끝이 아니에요. 중동 내부에서도 누가 통합의 주역이 돼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끊임없이 싸웁니다. 이 아시리아 때의 세력 구도가 지금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아시리아 내부 분란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통합의 주역이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소수 세력들이 끊임없이 저항합니다. 세신도 나왔죠. 지금도 뭐 시아파, 모파. 그러니까 우리는 대장은 못 되지만 정복도 못 당하겠어. 이런 구조가 지금도 중동에 내내 깔려있죠. 아시리아 제국의
고민과 모순은 지금까지도 사실은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세계 역사에서 지정학적 구조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최대의 제국을 완성했는데 막상 제국에서는 반란이 나고 전쟁에 그치질 않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의 마지막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 나라의 분란과 가족의 불화를 참을 수 없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창피한 사건들 때문에 늘 괴롭기만 하다. 마음과 육신의 고통이 나를 짓누른다. 고뇌에 울부짖으며 삶을 마감하노라. 죽음이 나를 덮쳐 쓰러뜨리노라. 나는 비탄과 한탄에 젖어 밤낮으로 울부짖는다. 아슈르바니팔은 가장 불만이 많은 바빌로니아를 형제에게 맡겼는데 그러자 위험한 엘람과 결탁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슈르바니팔은 직접 출동해서 두 반란을 진압합니다. 이 두 전쟁도 기록하러 남겼는데 얼마나 분노했는지 또는 위기감을 느꼈는지 이 반란 진압의 전투와는 역대급으로 잔혹하게 그립니다. 아슈르바니팔은 엘람왕 테우만을 먼저 공격했는데 두 군대가 맞붙은 것이 틸투바라는 것이었습니다. 테우만은 배수진을 치고 맞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은 우익의 기병을 배치해서 적의 양측면을 허물고 보병을 뒤로 진출시킵니다. 중앙에는 특유의 중장보병과 궁수의 연합전술로 중장보병이 방패를 들고 전진하면 뒤에서 궁수들이 사격을 엄호하는 방식으로 허뭅니다. 엘람군도 궁수로 맞섰지만 경장인 그들은 이 아시리아 방패와 궁수의 조합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보병이 근접해서 백병전을 벌이자 엘람의 경장 보병들은 더 상대가 되지 않았죠. 테우만은 최후의 저항을 했지만 뒤로 돌아온 아시리아 보병이 양쪽에서 공격하니까 꼼짝없이 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전투를 그린 구조를 보면 테우만이 도망가다가 전차 전복되는 거, 도망가다가 화살에 맞는 거, 죽은 시신을 발견해서 목을 목 잘라내는 장면도 정말 리얼하게 묘사해요. 그 다음에 그 잘린 목을 또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갖고 왔다고 공적 기록하고 배달을 완료하는 장면. 마지막에는 그 목을 자기 정원에 걸어 놓는데 나무에 꽂아 놓은 장면까지 아주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뭐든지 사람이 과하게 행동할 때는 이게 내면에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이 반란은 아시리아 제국이 안팎에서 무너지는 징조이자 전조였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이 문화정책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이미 군대의 상당수는 외국인으로 채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제국에 대한 충성심이 배양되기도 전에 제국의 한계가 가시적이 되는 거죠. 선대 정복자들은 제국의 크기와 유지 비용을 잘못 계산했어요. 제국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제국의 일원이 되려는 사람들보다 피정복자 간의 연대에서 우리가 저걸 차지하자는 게 더 늘어나게 되죠. 다행히 아슈르바니팔은 제국의 종말을 보기 전에 죽었지만 다음 세대의 아시리아는 허무하게 멸망합니다. 아슈르바니팔은 과연 영웅일까요? 우리가 지금 역사를 보면 그는 특별한 정복군주도 아니고 통치자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펼친 정책은 사실 너무 늦었죠. 그리고 그가 남긴 교훈을 훌륭한 교훈, 영웅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은 선대의 경험과 지혜의 결과를 이미 엄청나게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일상에 사용하는 물건도 알고 보면 수백 년의 계량과 노력이 집약된 결과물인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슈르바니팔은 아시리아의 진시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가 펼친 제도나 통치술이 진시황보다는 못했지만 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펜이 검보다 강하다거나 문화 통치가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아슈르바니팔이 했던 문화 통치는 수백 년의 시간과 피와 희생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아시리아의 황금기를 이끈 아슈르바니팔. 물론 그의 잔혹함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룬 공성전의 혁신, 잘 조직된 행정 시스템, 광대한 도로망은
제국 확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후대에게 중요한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도서관 설립은 이 부분은 정말 굉장한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에 이러한 문화적 성과는 당시의 문화와 기술을 집약해서 증명하고 있으며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요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엄청난 자산입니다. 아시리아에서 이전의 왕들과는 확실히 차별화됐던 아슈르바니팔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주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구의 온견을 하는 게 누구를 존경하자가 아니라 전술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왜 안 해요? 이러지 마시고 조회수를 올려주세요. 그러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나중에 알아, 미키마우스도 나올지. 생각해보니까 미키마우스도 괜찮네. 미키마우스를 할까 도날드 덕후로 할까.